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수 경기의 주요 가늠자이자 금리를 비롯한 각종 경제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1%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안정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 부양이 본격화될 거란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만 문제는 이게 일시적 효과에 따른 둔화였고 최근 물가 불안을 주도하고 있는 먹거리는 상승폭이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우선 전체 물가를 둔화시킨 일시적 효과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 40%가 넘는 2천만 명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달 통신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입니다. 이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9개월 만에 최소폭이었지만 일시적인 통신비 감소 효과를 빼면 사실상 2%대라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휴대전화료 같은 경우 이번 달에 21% 하락했고요. 휴대전화료 부분은 하락을 제외했을 때만 계산해 보면 2.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가장 불안했던 먹거리 물가는 어땠습니까? 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4.8% 올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고등어 등 수산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이 각각 7%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농산물에선 찹쌀과 쌀, 복숭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4.2% 올랐는데 특히 김치와 커피가 각각 15%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양곡 3만 톤을 시중에 방출하고 추석 명절에 대비해 한우, 한돈 등 할인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지급이 될 텐데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관련해서 당정이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면서 재산 기준도 설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최신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번 논의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아침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할 방침인 만큼 대상 기준이 논의됐습니다. 2021년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합니다. 소득 상위 10%인 고액자산가를 구분하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기준이 또 될 걸로 보입니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특례 조항도 만들게 됩니다. 논의에 참여했던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급될 2차 소비 쿠폰의 사용처는 1차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차 때는 허용되지 않았던 생활협동조합도 사용처로 인정되는 등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선 소비 쿠폰 외에 다른 내용들도 논의됐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준을 기존 사회간접 자본에서 실제 그 지역에 머무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합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은 장기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어서 금융생활 관련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게 본격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이에 은행의 결제 앱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작동을 멈추는 식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KB국민은행이 자사액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스타뱅킹 결제 시 단기간 대량 결제와 같은 부정 사용, 또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반복 결제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가 있으면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엔 불법 행위,
부정사용, 비정상적 거래 시 이용 한도 제한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는데 이 부정사용과 비정상적 거래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명확화한 겁니다. 스타뱅킹 결제는 국민은행 대표 앱인 스타뱅킹 앱에서 계좌를 결제 수단으로 QR 결제 등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합 개편하면서 이용 약관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사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금융범죄 예방책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당국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 배송으로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금융결제원에 들어가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엔 수령 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해진 겁니다. 금감원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정기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입니다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른바 잠자는 돈, 숨은 금융재산이 여전히 증가세를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나 잊어버린 카드 포인트도 포함이 되는데 이 잔액이 18조 원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조회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 이런 돈이 얼마나 늘었고 또 돈의 종류별로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미사용 카드 포인트나 휴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등 숨은 금융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1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말 16조 3천억 원에서 대략 2년 반 만에 2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잠자는 돈이 불어나는 동안 금융사들의 환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사들의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은 평균 28.9%로 집계됐는데요. 소비활동과 연동되어 있어 사용 촉진이 용이한 카드사는 높았으나 계좌당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환급에 소극적인 은행, 저축은행은 한 자릿수대에 불과했습니다. 동일 업권 내에서도 환급률의 편차는 컸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회사 차원의 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또 환급 편의성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돈들을 어떻게 한 번에 조회하고 찾을 수 있습니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메뉴나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통해 휴면 예금부터 보험금, 카드까지 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숨은 금융자산을 찾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어카운트 인포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 지도하면서 환급률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모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사회적인 위기의식과 동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는가 하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의 경력 단절 비중이 줄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자료들이 많은데 우선 남성 육아휴직 현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3만 3천 명 중 남성의 비율은 4만 2천 명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5.6%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다만 여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9만 1천 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해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육아기 근로자 단축급여 수급자 2만 7천 명 중 남성 단축급여 수급자는 3,270명으로 2015년보다 약 20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 단축급여 수급자도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남성이 10년 사이에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면 반대로 여성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5%로 2015년 대비 11.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는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5%포인트 넘게 늘어나 젊은 세대일수록 맞벌이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15.9%로 10년 전보다 6%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성의 고용지표도 개선돼 지난해 15세에서 64세 여성의 고용률은 62.1%로 2015년보다 6.4%포인트 늘어났는데요.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해 73.5%로 10년 전보다 14%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의 벌금형 수준으로는 이른바 월급 도둑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 쪽에서도 제재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재 수위가 상당히 세졌는데요.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체불액의 30% 미만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없었던 과태료, 과징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체불액의 3배까지 물게 됩니다. 상습 체불 시 명단 공개 기준도 한 번만 유죄 판결이 나도 이 대상에 해당이 되고 반의사 불벌죄 적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업체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이미 집중 감독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회수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이었던 15,000곳에서 27,000곳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내주는 대지급금도 그간 3개월분이었는데 6개월로 확대합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많아서 임금 체불 우려가 큰 건설과 조선 등의 업종은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맞벌이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로봇 청소기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달린 채 집안 곳곳을 누비다 보니 보안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제품들의 보안을 점검해 봤더니 실제로 사진과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곳곳을 살피며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연동된 앱을 통해 촬영된 집안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뿐 아니라 연동 앱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국 업체 드리미 제품의 경우 누군가가 청소기 카메라를 강제로 켤 수 있었고 나르왈과 에코백스 제품은 별도의 인증 없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코백스 제품은 연동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속 사진첩에 악성 파일을 까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사용자의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해킹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보락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안 기능이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업체 모두 보안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이런 주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곳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또 금융권인데 이번에는 롯데카드입니다. 약 1,000만 고객이 사용하는 업계 5위 카드사인 만큼 고객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고객 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사영입니다. 네, 관련해서 금융당국도 현장 조사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 일지를 한번 짚어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특정 서버에서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했고 전체 서버의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 코드와 5종의 웹 공격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조치했는데요. 닷새 뒤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실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해킹이었고 어제 금융당국에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롯데카드 현장에 나가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인데요. 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현재 약 1.7GB로 여기에 고객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게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앞선 정밀 조사 땐 고객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같은 심각한 악성 코드 감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결제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실제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만 불안한 고객들 사이에서는 해지와 재가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고객센터도 이용량이 급증해서 상담원 연결에 30분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라며 혹시 모를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손쉽게 카드 해지나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라고도 조치했는데요. 이번 사고 역시 롯데카드의 금융보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메시지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회에서는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인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어떻습니까? 네,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첨단 전략산업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장기 투자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 규제, 감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 고령층 맞춤 방안으로는 청년 미래적금 신설과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고 소비자 보호도 약속했습니다. 네, 코스피 5천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최근 들어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2억 원 후보자는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 확산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한편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평생 집 한 채로 실거주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해체 등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대기업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상그룹이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하는 대학가 상생 프로젝트 청춘의 밥이 50호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청춘의 밥은 대학가 영세 식당들의 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상그룹은 올해에만 5개 지역 7개 식당에 모두 1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가 식당들을 직접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움을 받은 작은 식당들은 다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선물할까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청춘의 밥에 참여한 식당 가운데 절반 이상은 환경 개선 이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